최근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30% 이상 대폭락장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은 괜찮나? 이거 지금이라도 손절해서 더 큰 손실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과 공포 갖고 계신 구독자님들 정말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질문들을 토대로 이 네 가지 질문에 yes 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기업, 못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이 네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yes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혀 손절할 필요 없이 가만히 계셔도 좋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회복하고 전고점도 회복하고 눈부신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기준점을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이성으로 지식적으로 먼저 평안을 얻고 그 이후에 감정도 다스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잔잔하게. 자, 네 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적자 기업인가? 기본적으로 주식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기업이 돈을 벌어야겠죠. 이득은 내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신라젠이라는 주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상장 폐지, 휴지 조각이 되면서 17만 소액주주가 이렇게 시위까지 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신라젠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치솟았다가 완전 나락에 가버렸어요. 결국 상장 폐지까지 됐었는데 이게 두려우신 거죠. 지금 SK나 삼성전자,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떡상했는데 이러다가 이렇게 휴지 조각이 돼버리진 않을까. 하지만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신라젠이라는 회사는 어떻죠? 2018년 이렇게 고점 찍었을 때도 영업이익도 적자였고 순이익도 적자였습니다. 거의 5년간 한 번도 흑자를 내보지 못한 계속 주구장창 적자만 내는데 그 적자 폭도 커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기업이 어떤 기대감만으로 올랐다가 보니까 재무제표가 형편없네 하니까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스페이스 X에 대해서도 한창 분위기가 핫할 때 소신 있게 저는 말합니다. 스페이스 X의 말할 수 없는 비밀 소신 발언을 했었는데요. 이때 스페이스 X가 꿈은 좋고 원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회사 자체는 돈을 못 벌고 있다. 적자를 내고 있고 2024년에 찔끔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봤다가 바로 적자를 내고 있고 올해 상반기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한 재테크,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스페이스X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상장한 이후로 200달러까지 찍었다가 지금 쭉 내려앉아서 118달러까지 거의 반타작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내가 산 주식이 적자 기업인가 살펴보시고 만약에 내가 산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고 돈을 정말 잘 벌고 있고 그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 하면은 1차적으로 가슴을 쓸어 내리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고 돈도 잘 버는데 그 기업을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황금이라고 해도 황금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지금 시세가 황금 시세가 한 30만 원 하는데 이걸 나 혼자 1000만 원 주고 샀어. 이러면 호갱되는 거죠. 좋은 주식일지라도 합리적인 가격에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싼 구간에서 사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중에 팔란티어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 주식도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붐이 일었어요. 왜 붐이 일었을까요?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데 이 주식 실적도 좋았어요. 실제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기업이 2025년 말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그 뒤로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실적도 이렇게 올라섰지만 실적 대비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올라버린 겁니다. 실적 대비 비싼가 안 비싼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대표적인 게 PE ratio라고 해서
PE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간단히 말해서 PER이 낮으면 저평가고 높으면 고평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PER이 10년이라면은 내가 이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10년을 기다리면은 내 본전을 찾을 수 있다. 내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팔란티어는 이 PER이 최고 454까지 올라갔고 더 디테일하게 따지자면은 60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원리적으로 내가 600년을 기다려야 내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었다 라고 할 만큼 비싼 가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저도 김잔자님 골수 팬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코로나 때 사서 아직도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60%입니다. 그때도 반도체와 똑같은 소리들 했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믿고 가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됩니다. 라고 해서 2차 전지 붐이 2022년, 2023년 이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붐이 불고 폭락하면서 지금까지 물려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테고 대표적으로 금양이라는 주식이 있었어요. 이 금양이라는 주식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해서 결국 휴지 조각이 됐는데 이 금양이라는 회사도 결국 재무제표를 봤다면은 일단 이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적자 회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막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에서 에코프로라고 해서 흑자를 보는 기업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업마저도 당시에는 흑자를 보고 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PER이나 PBR이나 PSR 수치만 봐도 10 하던 PER 수치가 336까지 올라가죠. 회사가 좋은 것 대비 너무 비싼 구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2차 전지는 적자 기업도 있었고 실적이 있어도 흑자여도 실적 대비 너무 비싼 기업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2차 전지주를 매수한 적이 없고 채널에서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반도체 주식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반도체 주식은 PER 수치가 아까 300, 600까지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2026년 기준 5.7배, 2027년 기준 3.9배로 극도로 낮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볼 수 있고 이것은 과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PER 지수를 봤을 때 삼성전자 역시 높을 때는 36까지 올라가고 10, 18, 13까지 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역사를 따졌을 때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다. 확실히 저렴한 구간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는 해외의 비슷한 반도체 주식들과 대비해서도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다. 굉장히 저평가에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번 마이너스 30% 폭락이 오기 전에도 제가 이건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자료입니다. 지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낮은 포워드 PER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극도로 저평가되어 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좋지만 너무 비싸게 사지 않았는가? 만약에 너무 비싸게 샀다면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좋은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샀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마무리를 지어드리고요. 이제 세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래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적자가 아닌가, 그리고 실적 대비 비싸게 사지 않았는가 는 과거의 일이죠. 일단 지금까지 성적이 좋았는데 주식은 결국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성적도 확실히 좋을 것인가,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이것도 어느 정도 점쳐봐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사주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 돈을 주고 있는 회사들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스페이스X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 빅테크들입니다. 그런데 이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앞으로도 많이 사줄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나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수치가 2025년, 2026년 점점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돈을 더 많이 쓸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2027년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 정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나온 예측치를 기존 대비 9%나 또 상향시키고 2028년 전망치도 10%를 상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살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측치보다 더 살 것 같네? 우리나라에 돈이 더 들어올 것 같네? 라는 식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예측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2027년만 해도 1000조 원이 넘게 거의 1600조 원 170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000조 원이 넘게 들어가고 2028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도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를 사야 하기 때문에 이 투자 행렬에 참가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더더욱 하게 된다. 라는 점. 게다가 최근에 구글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글의 알파벳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것도 의미 있었지만 앞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AI에 대한 투자를 더더욱 늘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겐 호재가 발생했습니다. 구글 닥치고 AI 투자한다. 삼전닉스 가자. 구글 올해 AI 투자 또 상향했다. 2050억 달러까지 200조 이상 또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를 짓는다. 200조 이상 또 삼전닉스의 호재가 터졌다고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설비 투자를 2배 이상 증가시킬 것이고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 또 상향할 것이다. 그래서 구글이 이렇게 자꾸만 설비 투자 예측치가 올라가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60만 전자 간다. 삼성전자, 구글 AI 생태계 최대 수혜주 라는 KB증권의 리포트도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콧대 높은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이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 역시 머스크도 쩔쩔매는 메모리 공급난 정말로 심각하다.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제발 갖고 싶다. 제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희에게 메모리 반도체 좀 주세요. 돈 많이 드릴게요. 제발 주세요.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하면서 메모리 부족은 정말 현실적이다. The memory shortage is very very real이다. 너무 심각하다. 라고 말하면서 삼성전자 땡큐. 메모리 업체들에게 이례적으로 깜짝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는 이렇게 난리가 났지만 본질적인 사업,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빅테크 회장들, 수장들이 달라들고 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미래가 어떠한가를 봤을 때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장밋빛 미래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일이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LTA라는 보험이 존재합니다. 제가 최근에 현대차증권의 리서치 센터장인 노근창 센터장님의 이 인터뷰, 이 대담을 봤는데요. 이 노근창 센터장님이 구글, 아마존의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기 공급 계약이 어떻게 맺어져 있냐? 예전에는 6개월에서 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들이 주를 이루어 가격 변동성에 취약했으나 현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주요 빅테크들이 3년에서 5년 단위의 장기 계약을 이미 맺어놨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 공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미 장기 계약을 확실하게 엄격해진 조항으로 타이트하게 선수금 조항이나 위약금, 엄격한 페널티 조항을 넣어서 쉽게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가격을 낮추지 못하게 장기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수요 공급이 크게 출렁인다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라는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보험이 확실하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칩워라는 반도체 관련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용처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휴대폰, 컴퓨터, 전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메모리였다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메모리 수요를 한 단계 높게 끌어올리고 있다. 극적인 성장이 어느 시점엔 둔화하겠지만 업황 사이클도 AI로 인한 메모리의 구조적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밋빛 미래도 있지만 혹시 일이 잘못되는 리스크에도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보험이 아랫단을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제가 세 번째 질문, 미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솔직하게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네이버 좋은 기업이다, 실적도 좋고 흑자도 내고 있고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지도 않다 라고 인정을 했지만 이 네이버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펼쳐질지 잘 예상이 안 가고 AI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사실 마음 편하게 투자할 만큼 믿음이 안 간다 라고 해서 네이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살펴보시고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떨어질까? 다 좋은데 본질적으로 실적도 좋고 미래도 좋고 저렴한 가격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 이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이유는 제가 주인과 강아지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이 앞으로 잘 나가고 있더라도 이 강아지라는 것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인을 따라가긴 하지만 주인 앞설 때도 있고 주인에 뒤처져서 실적은 좋지만 이 주가라는 것이 뒤처져서 따라올 때가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동성이자 본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람들의 심리, 수요와 공급, 수급의 문제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외 외신들도 지금 삼전닉스가 이 레버리지 때문에 카지노 무법천지가 되었다. 원래는 우리나라 증시도 세계 경기에 신뢰받는 바로미터였는데 지금 레버리지가 나오면서 야생의 카지노로 바뀌었다. 한국 시장의 펀디멘털, 기초 여건에 대한 판단까지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펀디멘털은 굳건하고 이 펀디멘털에 따라서 주가도 잘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레버리지가 나타난 이후로 이 펀디멘털 판단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 이 기준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지노처럼 그냥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가 레버리지 ETF 영향이라고 보면서 이번 급락 30% 시원한 급락으로 물갈이, 개미 털기가 격하게 일어나면서 이 레버리지 ETF가 75% 이상 청산되고 있다. 물갈이가 시원하게 되고 있다. 이 개미털기를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코스피는 다시 오를 것이다. 12,500까지 다시 떡상할 것이다. 여전히 AI 투자에 대해서 낙관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디레버리징, 개미털기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어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기가 막힌 게 6월 넷째 주부터 7월 둘째 주까지 이 초록색이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이 격하게 우리나라 주식을 팔다가 충분히 우리나라 주식이 이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라고 하면서 주식을 슬금슬금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 주식 투자 잘하죠. 그리고 올해 1년치를 봐도 이렇게 3월, 5월, 6월에는 주식을 왕창 팔다가 3, 4월 달에 뭐죠? 전쟁이 나면서 엄청나게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3, 4월 동안 주가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이 다시 와서 사요. 그리고 5월, 6월에도 다시 주가가 오르니까 팔다가 지금 7월 달에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 많이 팔던 것을 줄이면서 이 매도세를 줄이면서 최근에는 매수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를 때는 사고 떨어질 때는 팔아버리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만 저는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죠. 마음 편한 재테크,
안정적인 재테크, 본질을 보는 재테크 하는 우리 구독자님들 입장에서는 떨어질 때 더 사야 된다. 떨어지면 세일 찬스다. 외국인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매도 상태다. 외국에서는 과매도 상태라고 보고 있고 12주 만에 외국인이 사자 드디어 돌아왔다. 외국인들은 떨어지니까 오히려 돌아오고 있다. 반도체 비중 줄여라 했던 모건 스탠리 2주 만에 돌변해서 지금이 진입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싸졌으니까. 개꿀이다. 2주 만에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2주 만에 너무 떨어졌어요. 그런데 본질은 변한 게 없거든. 외국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요즘 월스트리트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자들보다 더 확실하게 기업의 본질을 보고 장기적인 뷰에서 투자를 하고 그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한국에 직접 찾아와서 CEO까지 다 만나보고 정말 투자해도 되겠는가 꼼꼼하게 기업을 살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 좋은데 이렇게 떨어질 때 왜 떨어지는지 본질을 모르면은 아 이거 회사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야.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현상만을 보고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현상 이면에 있는 회사는 견고하고 원래 주식이라는 것은 단기적 변동성이 있고 이런 수급 문제는 일시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본질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본질을 알고 있다면은 이런 하락장에서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고 종국에는 이 하락장에서 안절부절하다가 손절하지 않고 끝까지 마음 편하게 보유를 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주가가 오를 때 승리까지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질문, 내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 실적이 좋나요? Yes. 실적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샀나요? Yes. 미래 전망도 좋나요? Yes.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정말 회사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기까지 Yes 라고 대답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워렌 버핏식으로 정석적으로 본질적으로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미 게시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은 햇빛을 쬐고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차분하게 삶을 사셔라. 장기 투자에 초심을 잃지 마셔라.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워렌 버핏도 60년간 투자하면서 수없이 많은 폭락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0%까지 폭락했다고 하는데 전혀 절망하지 않고 버틴 인생이라고 하죠. 그 워렌 버핏의 3대 원칙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가치 투자죠. 시장 가치, 시장의 가격 등락을 보지 말고 내재 가치, 그 이면에 있는 회사의 본질, 회사의 실적을 보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가치 투자, 그리고 장기 투자,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복리 수익을 추구하라. 이해 투자,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질문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야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방식으로 장기적으로 600만 1000%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저도 조심스럽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또 다른 이슈나 리스크는 없는지 변수는 없는지 저도 계속 점검을 합니다. 그런 점검들 꾸준하게 업로드 해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고 영상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시다면은 이 영상에 제가 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 영상도 참고하시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공유, 개인적인 후원은 멤버십까지 함께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댓글들도 남겨주시고요.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마음이 편안한 그리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